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지은이는 조던 피터슨, 옮긴이는 강주헌, 발행은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40만 부 기념 스페셜 에디션으로 새롭게 출간되어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판에서는 한국 독자들을 위해 새로 쓴 서문이 수록되었고요. 자신과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이 책이 사랑받은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한국 독자들에 대한 애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책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의 깊은 사색이 담겨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의 대표자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600만 부 넘게 팔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책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치워라.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와 같은 인생의 진리를 심리학, 생물학, 신화, 철학, 종교 등을 바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길은 있다 라고 말하는 저자는 고된 삶에 무너지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지혜를 12가지 법칙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국은 기적처럼 빠른 속도로 현대화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던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서구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가 되었다. 한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런 업적을 세운 나라는 없었다. 이런 놀라운 성취는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체계를 유지하며 세계가 더 수준 높은 복지와 번영을 누리는 데 이바지했다. 한국 기업들 역시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극한의 신속함을 통해 매우 치열한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결코 가벼운 성과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술과 습관, 사상의 현대화에는 반드시 적지 않은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서양 사회는 지난 400에서 500년에 걸쳐 사상과 산업의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믿음과 전통이 물질적인 진보를 가능하게 해주던 이성과 갑작스럽게 단절되었다. 이런 흐름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하며 정점을 이루었다. 그는 이를 가장 타락한 범죄이자 피바다를 불러올지도 모를 행위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교 종교학의 대가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신의 죽음을 긴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그는 유일신 종교에서 늘 이런 경향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유일신 종교는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파악하고 정신을 육체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긴다. 정신과 이성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신 혹은 신성을 참아 입에 올릴 수 없는 존재, 실체가 없는 존재, 어디에나 있는 무소부재의 존재,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존재, 저 멀리 천상의 세계를 관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정신과 육체의 분리 혹은 신의 부재가 일반적으로 불신과 혼란, 목적 상실, 아노미, 사실적 무질서, 허무주의, 냉소주의, 사회적 갈등, 도덕적 붕괴에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것의 계기가 된다. 왜 그럴까? 아마도 신이 죽었을 때 심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리라. 결속하는 것이 없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 신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인 혼돈과 공허 또는 깊은 흑암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붕괴되어 흘러내린다. 거인들과 괴물들이 다시 나타나 사라진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든다. 종말의 밤이 다가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소멸과 혼돈의 과정이 400에서 50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인들은 이 과정 전체를 목격했고 몸소 겪었다. 일본 역시 눈부신 경제 성장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며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경이로운 기술 발전, 극단적으로 전문화된 업무, 파편화된 도시 생활 등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었지만 그 결과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매우 다른 것들이 생겨났다. 전통적인 종교, 체제, 의식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식들 간의 단절, 과거와 현재 생활 방식의 간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버린 것이다. 신이 죽었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의문 상태에 빠진다. 신이 죽었다면 어디에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신이 죽었다면 초월적인 세계, 논리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세상이 존재할까? 과학을 가능하게 해줄 물질 세계의 기본 전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 존재할까? 결혼이라는 어려운 모험을 감행하고 혹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효용이 있을까? 애초에 아이를 낳는 행위가 필요할까? 선진국 대부분에서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 거의 재앙에 가까울 정도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가장 압도적이다.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에 신격화하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종교적 신념이다. 이 경우 정확히 말하면 여신 숭배로 가혹한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지구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아이를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믿는다. 인류에 대한 이보다 더 병적인 태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믿음이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전통에서 멀어졌는지를 증명하는 지표일 뿐이다. 무지한 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인도한다면 결국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혼란하고 쾌락주의적인 시대 풍조에도 불구하고 결혼율은 급격히 감소했고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큰 남녀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 역시 줄었다. 반면 유아기에 머물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늘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더 의기소침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다시 건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까? 남성적 활동을 모두 가부장적인 억압이나 세상의 평화를 훼손하는 약탈자의 행동으로 치부하는 문화에서는 이런 결과들을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나는 책에서 남성이 본질적으로 긍정적이라고 감히 말한 바 있다. 물론 그 남성적 정신은 강제력, 충동, 힘에 대한 유혹으로 변질된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잠재적으로 위대하고 어려운 위협을 추구해야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 자신을 비롯해 가족과 사회, 나아가 세상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노력과 시도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장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책임에 대한 요구와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는 의외로 많은 독자의 시선을 끌었다. 책을 출간한 이후 수만 명에게 편지를 받았고 수만 명을 직접 만났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젊은 남성이었다. 그들이 전해준 메시지는 대체로 이런 내용이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가 있다. 무절제함으로 인해 혹은 어쩌다 냉소주의에 빠져서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지배를 당해 혹은 규율을 따르려는 의지가 약해져서 인생의 방향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방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지하 세계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 삶의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유대교나 기독교, 아브라함 계통의 관점으로 접근해서 한국인들의 문화적 배경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도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했기에 불안정한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긍정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성숙하고 솔직하고 용감하고 생산적이고 관대하고 자비로운 새로운 정신적 토대를 세우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들 자신뿐 아니라 부모나 동료, 여성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갈등을 주장하는 선동적인 대중 담론들 때문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열렬하게 독선적으로 남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다. 그런 주장이나 거짓말들이 여성들에게 사랑의 기쁨, 충절의 가치, 양육과 봉사의 가치를 빼앗아 가고 있고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 분노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남성들의 관심 역시 도덕적인 근거를 찾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내 책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선조들의 정신과 재결합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촉발하는데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와는 전혀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서 내 책이 널리 읽혀서 영광스럽다. 나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존경하고 있으며 내가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조던 B. 피터슨.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당신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꼭 해야 할 말을 하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 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그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식의 합리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혼란을 키우고 실천을 방해할 뿐이다. 이유를 정확히 몰라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명확히 표현할 수는 없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직감할 수 있다. 우리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여서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그 비겁하고 천박한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당신을 나약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판단이 행동의 기준이다. 세상이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당신이 속한 문화의 전통을 무시하지는 말라. 인생은 짧다. 전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견한 것들을 혼자서 알아낼 만한 시간은 없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지혜는 어렵게 얻은 것이다. 전통과 문화 속에서는 분명히 삶에 유익한 지혜가 있다.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조금 더 미묘하고 새로운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중단하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온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불안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처음에는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보다도 평화와 세상의 모든 선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를 기억하라. 바닷가재는 3억 5천만 년 동안 이어져온 삶의 지혜를 알고 있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존재다. 당신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보살펴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점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모두 평생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세상을 더 비관적으로 볼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아니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천국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앞에 세워놓은 심판의 화염검과 죽은 천사들에게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 놓는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진다. 또한 제약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답게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소개하기가 꺼려지는 친구가 1명에서 2명 있다고 하자.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계속 친구로 두고 있을까? 대다수가 의리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의리는 우직함과는 다르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이다. 우정은 상호 합의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을 지지할 의무는 없다. 오히려 도와주려는 것이 그릇된 선택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이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당신들의 업적이 더 크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든 물어뜯으려 할 확률이 높다.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 탄생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자 대리석 조각품 다비드 상이 있다.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거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다비드 상은 관람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을 때 아무도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비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양이나 치라며 비아냥거렸다.
당신이 다비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리고 다비드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의 냉소주의와 게으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카인이고 당신은 아벨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망가진 이유가 세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은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그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전 세계를 뒤흔든 최고의 명강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조던 피터슨, 옮긴이는 강주원, 발행은 메이븐입니다. 저자 조던 피터슨은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서구 지식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영미권 최고의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쓰는 저자의 취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인생에서 누구나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40개의 법칙에 대한 답을 올렸고, 저자가 올렸던 답변 가운데 12개를 추려 3년 동안 집필한 것입니다. 그의 말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행복을 추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통 인생의 의미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불행하면 인생의 의미도 사라지는가? 행복은 예측할 수 없고 쉽게 사라진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을 수 없다.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면 불행해졌을 때 인생은 바로 실패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는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 중 하나는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언젠가 병들어 죽는다. 지금 아무리 행복한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머지않아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갈 테고, 나 역시 병들고 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본질적으로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외면했을 때 인생의 비극 앞에서 무너지기 쉽다. 따라서 행복보다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에 따라 사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터슨에 따르면 인생의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경계선에 있다. 둘 사이의 조화로운 경계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라도 망가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책은 30만 부 기념 리커버 에디션 한정판인데요. 5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고 피터슨의 12가지 법칙 모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법칙 1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가장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와 영역. 바닷가재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닷가재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특유의 향긋한 맛만큼이나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갑각류 동물이다. 바닷가재는 신경구조가 단순하고 뇌내 신경세포인 뉴런이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특징 덕분에 과학자들은 바닷가재의 신경회로를 정확히 그려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해 더 복잡한 동물들의 뇌와 행동,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닷가재는 생각보다 인간과 공통점이 많다. 바닷가재는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한다. 바닷가재의 본거지 위에서 다른 바다 생물들의 학살과 죽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런 혼돈의 부산물이 바닥에 떨어져 내린다. 바닷가재는 자기 영역 안에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먹을 만한 부스러기를 찾아 주변을 뒤적거린다. 바닷가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 바닷가재에게도 인간만큼이나 안락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안전한 보금자리는 적고 그런 곳을 원하는 바닷가재는 많기 때문이다. 만약 바다 밑바닥에 사는 바닷가재 2마리가 같은 시각에 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같은 곳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바닷가재 수백 마리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좁은 곳에서 얼마 안 되는 부스러기를 두고 다퉈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런 문제에 부닥친다. 봄에 북쪽으로 날아오는 작은 새들도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아름답고 평화롭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 영역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사방에 알리는 위협의 함성이다. 맑고 고운 소리로 자신의 주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작은 전사인 것이다. 굴뚝새를 예로 들어보자. 갈색 깃털과 재빠른 움직임이 특징인 굴뚝새는 북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몸집은 주먹만 하지만 무척 활동적이다. 굴뚝새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둥지를 짓는다.
가까이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짝을 찾기 쉬운 곳이라면 최상급이다. 그런 곳을 발견하면 경쟁자들에게 자기 영역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조류와 영역. 11살 무렵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굴뚝새 가족을 위해서 새 집을 만들었다. 18세기 초 포장마차와 비슷한 모양이었는데 앞쪽으로 동전 크기만한 입구를 만들어 놓았다. 작은 굴뚝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금자리였지만 몸집이 큰 새에게는 불편한 집이었다. 우리 이웃집에는 낡은 고무장화로 만든 새 집이 있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가 만들어 나무에 걸어둔 것이었다. 그 새 집은 굴뚝새보다 몸집이 두세 배나 큰 개똥 집박이가 너끈히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입구가 넓었다. 우리 이웃은 그 새 집에 새가 찾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굴뚝새는 우리가 달아둔 새 집을 금세 찾아내 보금자리로 삼았다. 덕분에 이른 봄부터 굴뚝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포장마차 보금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앙증맞은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웃집 고무장화 새 집으로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나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고무장화 구멍을 나뭇가지로 빽빽하게 막아버려 어떤 새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이웃은 굴뚝새의 반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저 새집 나뭇가지를 다 치워도 굴뚝새가 다시 막아버릴 거다라고 말했다. 굴뚝새는 작고 귀여운 모습과 달리 무자비한 폭군이었다. 그 전해 겨울 나는 스키를 배운 후 처음으로 언덕 활강에 도전했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리숙한 학생들을 위해 들어놓은 학교 상해보험 덕분에 상당한 보험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당시 최첨단 제품이던 카세트 녹음기를 샀다. 아버지는 내게 뒷마당에 앉아 굴뚝새 노랫소리를 녹음했다가 틀면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나는 화창한 봄날의 햇볕을 받으며 우렁차게 자기 영역을 알리는 굴뚝새 노랫소리를 몇 분 동안 녹음했다. 그러고 나서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자 굴뚝새는 녹음기 근처를 빠르게 오락가락 하더니 나와 녹음기를 폭격기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 참새의 3분의 1에 불과한 작은 몸집이지만 기세만큼은 독수리나 다를 바 없었다. 굳이 녹음기를 틀지 않아도 굴뚝새의 그런 행동은 자주 목격됐다. 자기 집 근처 나무에 앉아 쉬는 새가 보이면 여지없이 폭격기처럼 공격했다. 몸집이 더 큰 새들에게도 겁없이 달려들었다. 굴뚝새와 바닷가재는 전혀 다르다. 바닷가재는 날지도 않고 나무에 앉아 노래하지도 않는다. 깃털로 덮인 굴뚝새에게는 딱딱한 껍데기가 없다. 물속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고 버터구이가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굴뚝새와 바닷가재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다른 많은 동물처럼 지위와 영역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의 저명한 동물학자이자 비교 심리학자인 토룰레이프 쉘데루프 에베는 1921년 농장에서 어슬렁거리는 흔한 닭들의 세계에도 모이를 쪼아먹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닭들의 세계에서 서열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아침마다 마당에 흩뿌려진 모이를 먼저 쪼아먹을 권리를 가진 닭은 대장닭이다. 그 다음 2인자 무리나 권력 주변을 맴도는 최측근 닭들이 남은 모이를 먹는다. 그 후 세 번째 서열에 속한 닭들에게 차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최하층을 차지하는 닭들, 깃털이 듬성듬성 빠져 후줄근하게 보이는 닭들까지 순서가 내려온다.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처럼 닭들도 공동생활을 한다. 굴뚝새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지만
이런 새들의 세계에도 서열은 있다. 이 서열은 더 넓고 더 좋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에서 드러난다. 가장 영리하고 힘세고 건강하고 운이 좋은 새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역을 지킨다. 그런 자리를 차지한 새는 최고의 짝을 만나 건강한 새끼들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새끼들 역시 더 많이 살아남아 번성할 확률이 높다. 비바람과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고 풍부한 식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차지하면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다. 이런 이유에서도 영역은 중요하다. 영역권과 사회적 지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역은 간혹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전염성 조류 감염증이 계급화한 새들의 세계를 덮치면 최하층에 속한 힘없고 스트레스를 받는 새들이 병들어 죽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인간 세계에 전염병이 돌 때도 마찬가지다. 빈곤층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사망할 확률도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암, 당뇨, 심장질환 같은 비전염성 질병에도 취약하다. 부자는 가벼운 감기로 끝나지만 빈곤층 노동자는 폐렴처럼 죽는다. 영역이 중요하지만 좋은 영역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좋은 영역을 찾아야 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충돌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폐 한쪽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승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두 마리의 새가 좋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한다고 해보자. 둘의 다툼은 목숨을 건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로 몸집이 큰 새가 승리하지만 승자도 몸싸움 과정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싸움 구경을 하던 제3의 새가 잽싸게 끼어들어 상처를 입고 약해진 승리자를 손쉽게 제압한 뒤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새들이 이런 결과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바닷가재들의 영역 다툼.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해왔다. 예컨대 서열 싸움에서 패한 늑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승리자에게 목을 드러낸다. 이때 승리한 늑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패자를 무시한다. 승리자가 된 늑대도 사냥하려면 협력자가 필요하기에 서열 싸움에서 패한 적이라도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행동은 생명체 세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턱수염 도마뱀들은 사회성이 뛰어나 서로 앞발을 흔들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돌고래는 사냥하는 동안이나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특별한 음파를 내보내 경고함으로써 혹시 모를 충돌 가능성을 억제한다. 바다 밑바닥을 헤집고 다니는 바닷가재도 예외는 아니다. 바닷가재 수십 마리를 찾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바닷가재가 서열을 결정하는 의식과 기법을 관찰할 수 있다. 바닷가재는 먼저 새로운 지역을 탐색한다. 섬세한 지역을 파악해 피신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바닷가재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둔다. 보금자리 주변에서 서성대는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재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 숨는다. 보금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재를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가까이 있는 피신처로 달아난다. 그 피신처는 과거에 확인하고 기억해둔 곳이다. 바닷가재에게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탈각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단단한 껍데기를 벗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바닷가재의 부드러운 몸이 외부 환경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된다. 이때 바위 밑 틈새는 바닷가재에게 훌륭한 보금자리가 된다. 벗은 껍데기와 폐기물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바닷가재가 아늑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최상급 보금자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드문 만큼 가치가 크다. 다른 모든 바닷가재도 그런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좋은 은신처를 찾아 탐험하는 바닷가재들은 결국 서로 마주친다. 학자들은 외톨이로 자란 바닷가재도 다른 바닷가재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방어와 공격을 위한 복잡한 행동이 바닷가재의 신경계에 심겨 있다는 뜻이다. 바닷가재들은 권투선수처럼 상대방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려 앞뒤로 흔들면서 상대방 동태를 살핀다. 그러면서 눈 밑에 있는 분출 기관을 통해 상대에게 특별한 액체를 뿌린다. 그 액체에는 자신의 몸집과 성별, 건강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때때로 바닷가재는 상대방 집게발이 자기 것보다 훨씬 크면 싸우지 않고 물러서기도 한다. 분출된 액체 화학물질 정보도 작고 약한 바닷가재를 물러서게 만든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큰 충돌 없이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평화로운 1단계 분쟁이다. 하지만 몸집과 능력이 엇비슷하거나 분출된 액체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으면 2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한 녀석이 더듬이를 미친 듯이 휘젓고 집게발을 아래로 접으며 다가서면 상대는 잠시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며 반격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선공을 날린 녀석이 뒤로 물러선다. 이런 실랑이를 서너 차례 반복하다가 둘 중 더 겁많은 녀석이 꼬리를 휙 돌려 뒷걸음질로 자리를 뜬다. 도망친 녀석은 좀 더 약한 상대를 만나기를 바라며 다른 곳에서 행운을 시험한다. 만약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할 경우 3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번엔 진짜 전투가 벌어진다. 3단계 분쟁에서는 바닷가재들이 격분하여 포악하게 상대를 향해 격진한다. 집게발을 쭉 뻗고 전투를 시작하면서 상대를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뒤집힌 바닷가재는 자칫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체로 싸움을 포기하고 전쟁터를 떠난다. 어느 쪽도 상대를 뒤집지 못하거나 뒤집힌 녀석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바닷가재의 충돌은 4단계 분쟁으로 넘어간다. 이 단계는 무척 위험하므로 함부로 시작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 적어도 한 녀석은 어쩌면 두 녀석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두 바닷가재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접근한다. 집게발을 크게 벌리고 상대 다리나 더듬이 혹은 눈자루같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움켜잡으려 한다. 상대방을 움켜잡는 데 성공하면 잽싸게 뒤로 물러서며 집게발로 그 기관을 뜯어내려 한다. 분쟁이 이 단계에 이르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갈린다. 패자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패자가 승자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처절한 응징을 당하고 만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싸우려 들지 않는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영역의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바닥까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와 승리의 신경화학, 뇌화학, 즉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바닥까지와 승리한 바닥까지는 크게 다르다. 이런 차이는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이는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바닥까지가 자신만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위축된 모습인가는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물질인 세로토닌과 옥토파민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은 바닥까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는다.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는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바닥까지의 몸을 유연하게 만든다. 유연한 바닥까지는 부속 기관들을 쭉 뻗어 더 크고 무섭게 보일 수 있다. 방금 싸움에 패한 바닥까지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팔다리를 쭉 뻗으며 다시 승자에게 덤벼들어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싸운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제 억제제도 거의 똑같은 화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바닥까지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했다. 생명의 진화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다는 것은 승리한 바닥까지의 특징이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은 바닥까지는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길 모퉁이에서 어슬렁대다가 시비가 붙을 낌새가 보이면 불이 나게 도망칠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세로토닌과 옥토파민은 바닥까지가 달아나야 할 때 황급히 뒤로 물러서는 데 도움을 주는 꼬리 반응을 조절하기도 한다. 패배한 바닥까지는 아주 약한 자극으로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 전쟁터에서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군인이나 장기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논란 반사 실험을 해보면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 영역 다툼에서 패한 바닥까지가 용기를 되찾고 다시 싸움에 나설 때 승률은 어떻게 될까? 이들의 누적 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크다. 한마디로 승리를 거둔 상대가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인간 사회가 그렇듯이 바닥까지의 세계에서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하다.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액수만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잔혹하고 야만적인 분배 원칙이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요 과학 논문 대부분은 소수 과학자가 발표하고 극소수 음악인이 저작권료 대부분을 가져간다. 또한 몇 안 되는 작가의 책이 판매 부수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국에서 매년 150만 종의 책이 출간되는데 그중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은 500종에 불과하다. 클래식 음악계의 사정은 더 심하다. 요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중 대다수는 단 4명의 작곡가, 즉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작품이다. 바흐는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겨 그가 남긴 모든 악보를 손으로 옮겨 쓰려면 수십 년이 걸릴 정도지만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극히 일부다. 다른 세 작곡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무수히 많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 소수의 작곡가가 쓴 작품,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는 클래식 음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이 원칙을 프라이스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1963년 물리학자이자 과학사학자인 데릭 존 데 솔라 프라이스가 이 원칙이 과학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세로축에는 사람의 수, 가로축에는 생산성이나 자원이 표시되는 L자 모양의 그래프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은 훨씬 오래전에 발견되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부의 분배에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파레토 분배라고 한다. 실제로 이런 불평등한 분배 원칙은 정부 형태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듯하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 전체의 질량, 단어의 빈도에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이 원칙은 간혹 마태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혹한 가르침이라 여겨지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에서 유리한 것이다. 다시 신경질적인 바닷가재로 돌아가 보자. 바닷가재가 서로 상대를 시험하며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누가 널찍한 보금자리를 차지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결과로 형성된 서열관계는 무척 안정적이다. 서열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는 더듬이를 위협적으로 치켜세우고 패자는 모래를 뻐끔뻐끔 내뿜으며 사라진다. 애초에 힘이 약한 바닷가재는 아예 서열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낮은 지위를 감수하는 대신 팔다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쪽을 택한다. 반면에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배를 채우는 최상위 바닷가재는 틈만 나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한다. 매일 다른 바닷가재를 찾아다니며 보금자리에서 쫓아내는 심수를 부린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모든 암컷을 독차지하는 우두머리 수컷. 암컷 바닷가재도 산란과 양육 기간에는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강한 수컷을 찾아야 한다. 암컷 바닷가재는 우두머리 수컷을 한눈에 알아보고 본능적으로 그 수컷에게 구애 작전을 펼친다. 이는 탁월한 전략이다. 바닷가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암컷들도 이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암컷 바닷가재들이 최고의 수컷을 직접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서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다 최후의 승자가 결정되면 그때 행동에 나선다. 이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 기업 가치가 결정되는 주식 시장과 비슷하다. 암컷들은 탈각 시기가 되어 껍데기가 부드러워지면 짝짓기에 관심을 둔다. 그때부터 우두머리 수컷의 보금자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특별한 향이 나는 유혹물질을 내뿜는다. 우두머리 수컷은 강한 공격성으로 대장 자리에 올랐기에 암컷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짜증을 내거나 난폭한 반응을 보인다. 게다가 몸집이 크고 건강하고 힘도 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한다. 신경이 온통 싸움으로 가 있는 그의 관심을 짝짓기로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유혹물질에는 우두머리 수컷을 온순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다. 암컷 바닷가재가 계속 구애하면 우두머리 수컷의 반응도 점차 달라지고 결국에는 우두머리 수컷이 암컷 바닷가재를 자신의 거처로 불러들인다.
이들의 로맨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같은 소설이나 모든 사랑 이야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판타지 영화 미녀와 야수와 다를 바 없다. 사실 동물 세계에서도 물리적인 힘만으로 차지한 권력은 불안정하다. 네덜란드 동물학자 프란스 더 발은 역사적인 침팬지 연구를 통해 힘만으로는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침팬지 세계에서 가장 집권에 성공한 수컷들은 육체적인 역량 못지않게 세련되고 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 아무리 강력한 우두머리라도 웬만한 수컷 두 놈이 힘을 합치면 각자가 가진 힘의 4분의 3만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정상에 오랫동안 머무는 수컷은 낮은 지위에 있는 수컷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또한 집단 내의 암컷과 새끼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특징이 있다. 아기들에게 입을 맞추는 정치인들의 제스처는 그야말로 수백만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여전히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필요 없다. 바닷가재 이야기가 도대체 인생 법칙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뭔가 인간 사회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것 말고도 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는 바닷가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3억 5천만 년 넘게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3억 5천만 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예를 들어 공룡은 6,500만 년 전 멸종될 때까지 약 2억 년을 살았다. 지구에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되지 않은 인간에게 공룡이 살던 2억 년의 시간은 짐작할 수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산 공룡도 바닷가재에게는 한때 반짝했다가 사라진 뜨내기에 불과하다. 아직 나무가 있지도 않던 3억 년 전 생명체의 뇌와 신경계는 아주 단순했다. 바닷가재는 지금도 그때의 신경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 단순한 뇌와 신경계에서도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이 작동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서열 구조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었다는 뜻이다. 이 점이 이 글의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마침내 사랑에 빠진 야수 앞에서 암컷 바닷가재는 껍데기를 벗고 가장 약한 상태가 된다. 그래야만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난폭하던 수컷도 다정한 연인이 되어 암컷을 향해 정액을 쏟아낸다. 이들은 암컷 바닷가재 껍데기가 다시 단단해질 때까지 열흘에서 보름 정도를 함께 지낸다. 이 모든 일을 치룬 후 암컷은 수정란을 잔뜩 품고 느긋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원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암컷이 우두머리 수컷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된다. 우두머리 수컷은 최고의 사냥터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모든 암컷의 구애를 받는다. 수컷 바닷가재가 성공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다. 자연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진화는 보수적이다 라는 말은 생물학계에서 진리로 통한다. 진화는 자연이 이미 만들어낸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새로운 특징이 더해지고 과거의 특성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박쥐의 날개와 인간의 손, 고래의 지느러미는 골격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심지어 뼈의 수까지 똑같다. 진화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생리학의 기초를 완성해 놓은 것이다. 진화는 대체로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변이는 유전자 조합과 무작위적 돌연변이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개체가 각기 다르다. 자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체 중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를 선택한다. 자연 선택설은 영겁의 시간 동안 생명체에게 일어난 연속적인 변형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자연 선택에서 자연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걸까? 또 동물들이 적응한다는 환경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자연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가정이 있지만 가정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 마크 트웨인 말처럼 우리가 뭘 몰라서 곤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있다면 곤경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착각 때문에 곤경에 빠지는 것이다. 우선 자연을 어떤 본성을 지닌 것, 즉 정적인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은 정적이지 않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자연은 정적인 동시에 역동적이다. 환경, 즉 선택하는 자연도 변한다. 도교의 핵심 개념인 음양은 이런 관계를 훌륭하게 도식화했다. 도교에서 존재는 음과 양이라는 대립하는 두 원리로 이루어진다. 음과 양은 서양어로 여성성과 남성성 혹은 암컷과 수컷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정확히는 혼돈과 질서를 의미한다. 도교의 상징은 머리와 꼬리가 맞물린 두 마리 뱀을 감싸고 있는 원이다. 혼돈을 뜻하는 검은 뱀의 머리에는 흰 점이 있고 질서를 뜻하는 흰 뱀의 머리에는 검은 점이 있다. 그렇게 표현된 이유는 혼돈과 질서가 언제나 나란히 존재하고 서로 교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 태양의 순환조차 일정하지 않다. 혁명적 변화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 모든 죽음은 곧 형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연이 정적이라는 생각은 심각한 오류를 낳는다. 자연 선택이라고 할 때 선택이라는 용어에는 적응성이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선택된 것은 적응성이다. 적응성은 어떤 유기체가 자손을 남길 확률을 뜻한다. 자손을 남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유전자가 자연스럽게 전파된다. 따라서 적응성에서 적응은 환경의 요구에 유기체의 자질을 맞춘다는 뜻이다. 환경의 요구를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자연이 변하지 않고 늘 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화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발전이 되고 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더 완벽해지는 현상이 된다. 진화가 특정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을 진화의 정점에 둔 정의학 진화설은 자연을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론의 부산물이다. 이 이론은 자연 선택의 종착점이 고정되어 있으며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조금씩 개선되면 결국 자연 선택의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틀린 생각이다. 자연은 선택하는 행위자이지만 정적인 행위자는 아니다. 자연은 매번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 연주곡의 악보처럼 변화무쌍하다. 어쩌면 이 때문에 음악이 자연을 모방한다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종의 유리한 환경이 바뀌면 원래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던 특성도 사라진다. 따라서 자연 선택설은 생명체들이 자연이 설정한 특정한 목표에 자신을 정밀하게 맞추어 간다는 가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체들이 자연과 함께 춤을 춘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그 춤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것일 수 있지만 말이다. 루이스 캐럴이 쓴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 왕국에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려면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한단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타고났다 해도 가만히 서 있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자연의 역동성은 단순하지 않다. 어떤 것은 매우 빨리 변하는데 그 안에는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나뭇잎은 나무보다 빨리 변하고 나무는 숲보다 빨리 변한다. 날씨는 기후보다 훨씬 변화무쌍하다. 그런데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진화는 자연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진화의 보수성을 기억하는가? 예를 들어 팔의 형태가 팔뼈의 길이와 동시에 변한다거나 손의 형태가 손가락 기능과 동시에 변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되면 진화의 보수성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질서 속에도 혼돈이 있고 혼돈 속에도 혼돈이 있다. 완벽해 보이는 질서 안에도 혼돈은 있다. 가장 강력한 질서는 가장 변하지 않는 질서일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나무를 보고 있으면 숲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항상 실제하지만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생명체를 지배해온 서열 관계 역시 그런 질서 중 하나다. 자연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콘크리트 건물에 둘러싸여 부족함 없이 지내는 현대 도시인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의 풍경화에 등장하는 자연을 오염되지 않은 낙원이라 상상한다. 훨씬 이상적인 관점을 지닌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자연을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의 파괴와 약탈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코끼리 피부병과 그 병을 일으키는 사상충, 길이가 1m나 되는 기생충인 메디나충, 매년 수백만 명이 감염되는 말라리아와 그 말라리아를 옮기는 학칠모기, 기아를 촉발하는 가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 전 세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에이즈도 환경의 일부다. 그러므로 자연은 순전히 아름다운 것이란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재해나 역병 역시 자연의 일부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변을 개선하여 자식들을 보호하고 도시와 교통시설을 만들며 식량과 전기를 생산하는 이유는 자연의 낙원 같은 곳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자연이 우리를 멸종시키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대자연의 섭리에 맞춰 살아가는 게 더 편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은 문화적 인공물과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떨까? 혼돈과 질서가 뒤엉킨 세계에서의 질서는 오래 지속될수록 더욱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자연은 선택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특성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는 그것이 오랜 시간 선택을 받아오고 생명체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 특성이 물리적인지 생물학적인지 아니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윈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속성이다. 그런데 서열 구조를 사회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림잡아 5억 년 동안 존재해온 생명체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 시간이라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서열 구조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다. 군산 복합체도 아니고 가부장제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문화적 인공물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서열 구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영속적인 특성에 가깝다. 서열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서열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생명의 탄생 이후 우리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서열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 피부와 손, 폐와 뼈를 갖기 전부터 서열을 두고 싸웠다. 서열 구조는 문화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 지구에 나무가 등장하기 전에도 서열 구조는 있었다. 따라서 서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뇌의 영역은 아주 오래전에 생성된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다. 뇌는 인간의 지각과 가치, 정서와 생각, 행동을 조절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을 지배한다. 그래서 패배나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바닥까지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는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며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함을 느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게 활기없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강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쉽다. 인간과 바닥까지는 행동과 경험에서만 유사한 게 아니다. 기본적인 신경화학도 여러 부분에서 똑같다. 바닥까지의 자세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화학 물질 세로토닌부터 살펴보자. 서열이 낮은 바닥까지의 세로토닌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서열이 낮은 인간 역시 그렇다. 세로토닌 수치는 패배할 때마다 더 낮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이다. 육체적으로도 더 힘들다.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수시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런 사건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이다. 인간이나 갑각류나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증가하며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오래 살 확률이 낮다. 서열구조 상위 집단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질병과 고통을 겪을 확률이 낮으며 수명도 길다. 절대 소득이나 음식물 섭취량 등 다른 변수가 같아도 서열과 세로토닌 수치에 따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열 구조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지위에 따른 차이. 생각과 감정이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주 원시적인 계산기가 하나 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추적하고 관찰하는 장치다. 서열 계산기가 우리 서열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로 평가한다고 해보자. 만약 당신이 1단계에 있다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으리으리한 집을 차지하고 최고급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구성원은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경쟁할 것이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높다. 또 우두머리 수컷 바닷가재처럼 당신 마음을 얻으려고 경쟁하는 매력적인 암컷들이 줄을 설 것이다. 한편 당신이 여성이라면 최상급 구혼자들, 예컨대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체격을 가진 남자, 혹은 창의적이고 믿음직하며 정직하고 너그러운 남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여성도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고 무자비하게 경쟁한다. 여성은 폭력을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대신 경쟁자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속임수와 전략을 사용한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언어 기술에 능하다. 반면에 가장 밑바닥인 10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땅히 살만한 곳이 없고 있다 해도 누추하고 지저분하다. 굶지 않으면 다행이고 먹더라도 형편없는 음식으로 허기를 달랠 뿐이다. 초췌한 몰골만큼 정신적으로도 피폐하다.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고 있더라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뿐이다. 몸이 약해서 병에 잘 걸리고 노화도 빨리 찾아와 젊어서 죽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그의 죽음을 애도해 줄 사람도 별로 없다. 돈이 생겨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마약과 알코올, 도박 같은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오랫동안 쾌락을 박탈당한 상태로 지낸 사람에게 마약과 알코올은 더 큰 쾌락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돈 때문에 약탈자와 사이코패스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들은 사회의 최하층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다. 서열구조 최하층은 무섭고도 위험한 곳이다. 뇌에서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한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뇌는 우리에게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지위를 부여한다. 동료들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응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하층에서는 비상사태가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육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면 정신적 에너지와 체력이 빠르게 소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감한 반응은 흔히 스트레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인 현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제약에 대한 반사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하층에 속한 사람의 뇌는 아주 사소한 사건도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게다가 주변에 좋은 친구가 별로 없어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최하층에 속한 사람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에너지까지 쓰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에 앉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힘껏 누르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지나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법이다. 따라서 이런 비상사태가 닥치면 뇌는 면역 체계까지 가동을 중지시키고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다 쓰면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다. 이럴 때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예컨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성의 유혹에 잘 넘어가거나 수준 낮고 지저분하며 심지어 불법적인 쾌락에 선뜻 달려들 가능성이 크다. 쾌락의 기회가 드물기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일단 저지르고 본다.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심지어 일찍 죽을 확률도 높아진다. 결국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은 인생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 그러나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뇌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계산에 포함된다. 또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므로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긴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 불안한 경계에 눈길을 거두고 여유롭게 행동한다.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한다.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더 큰 만족을 위해 작은 만족을 참을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그런데 때때로 뇌의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면 계산기가 혼란에 빠진다. 몸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모든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과 혼란이 발생한다.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자동화되어야 한다.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일상적인 행위에서 복잡성이 줄어들어 단순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현상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식사와 수면을 일정한 시간에 하는 아이는 즐겁고 신나게 행동하지만 수면과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한 아이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내가 내담자를 만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수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깨는 시간에 일어나는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는지 묻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충고한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덜 중요하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잠을 깨는 습관은 필요하다. 일상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안증과 우울증도 잘 치료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적절히 반복되는 하루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로 아침을 챙겨 먹는지 묻는다. 나는 내담자에게 잠을 깨면 최대한 빨리 아침을 먹으라고 말한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좋다. 단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하는 편이 좋다. 특히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공복 상태에서 복잡한 일이나 신체 활동을 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으로 혈류 속에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을 완전히 빨아들인다. 그러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서 정신 생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가 온종일 지속된다. 이런 시스템 오작동은 잠을 자기 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불안증에 시달리는 내담자가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지키고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상 범주에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 다른 나쁜 습관도 뇌 속 계산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원인 때문에 뇌 속 계산기가 망가질 때도 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복잡한 양성 순환고리가 작동하면서 계산기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양성 순환고리는 마이크, 앰프, 스피커처럼 기본적으로 입력 탐지기, 증폭기, 출력 장치로 구성된다. 어떤 신호가 입력 탐지기에 포착되어 증폭기로 인해 확대된 형태로 전달된다고 상상해보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입력 탐지기가 이미 확대된 출력을 다시 탐지해서 증폭기로 보내고 증폭기가 그것을 다시 증폭하고 출력기가 전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증폭이 무한 반복되면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하기 때문이다. 공연장 스피커에서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음이 나서 깜짝 놀란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성 순환고리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마이크가 소리를 앰프에 전달하고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보낸다. 그런데 마이크가 스피커 가까이 있거나 소리가 너무 크면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에 포착되어 음향장치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소리가 과도하게 증폭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큰 소리가 나서 자칫하면 스피커가 망가질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도 이처럼 파괴적인 순환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현상은 보통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만 꼭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알코올이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양성순환 고리 과정이다. 가령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서너 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해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알코올을 의존증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기분 좋은 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술을 계속 마셔야 한다. 알코올 섭취가 중단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분해 과정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로 변한다. 또한 알코올 금단 증산도 시작된다. 술을 마시는 동안 억눌리던 불안한 기분이 술 기운이 떨어지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숙취도 일종의 알코올 금단 증상이다. 금단 증상은 음주를 중단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훈훈한 기분을 유지하고 불쾌한 후유증을 피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술병을 다 비울 때까지 혹은 술집이 문을 닫고 돈이 바닥날 때까지 술을 계속 마시면 된다. 술을 퍼마신 다음 날 지독한 숙취가 밀려온다.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침에 술을 몇 잔 더 마시면 숙취가 치유된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 물론 이런 식의 치유는 일시적으로 금단 증상을 약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다. 숙취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 정도라면 단기적으로 쓸 수는 있다. 여하튼 어떤 사람이 과음한 다음 날 서너 잔을 다시 마셔 숙취를 치유한다면 그는 이미 알코올 의존증 환자다. 양성순환고리가 고착되면 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의존증도 이런 조건에서, 즉 양성순환고리가 활성화한 상황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광장공포증 같은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광장공포증 환자는 외출을 두려워한다. 광장공포증도 양성순환고리의 결과물이다. 광장공포증의 가장 큰 요인은 공황발작이다. 광장공포증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들은 대체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곧바로 권위주의적 성향의 연상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의존하는 관계로 넘어간 경우가 많다. 독립된 존재로 살던 시간이 아주 짧거나 거의 없다. 이런 여성이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 몇 주 내에 광장공포증이 나타난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가장 흔한 예는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등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다. 폐경기 여성들에게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데 심리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심장박동수가 급격히 달라지면 심장마비에 대한 걱정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생긴다. 죽음과 사회적 굴욕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공포다. 특별한 사건의 다른 예로는 결혼 생활의 불화나 배우자의 질병 혹은 죽음이 있다. 또 친한 친구의 이혼이나 입원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죽음과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키운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광장공포증이 발현되지 않은 어떤 여인이 쇼핑센터에 갔다고 해보자.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심해진다. 불쾌한 일을 겪은 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던 부정적인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불안감이 밀려오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그녀는 얕고 빠르게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그녀는 더욱더 얕게 호흡하는 까닭에 혈액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진다. 두려움이 가중되며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다. 긴박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녀의 심장박동수는 더욱더 올라간다. 팍 양성순환고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해 불안감이 공황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공황 상태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다른 뇌체계에 의해 통제된다. 그녀는 몸에 나타나는 징후에 압도되어 황급히 응급실로 향한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불안감에 휩싸인 채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야 심장 기능을 검사받는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녀는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한다. 이처럼 거북한 경험이 완전한 광장공포증으로 발전하려면 추가적인 순환고리가 필요하다. 얼마 후 그녀에게 쇼핑센터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 지난번 쇼핑센터 주차장에 있던 일이 떠오르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쇼핑센터로 향한다. 쇼핑센터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뚜렷이 느껴진다. 뒤이어 불안과 걱정이 밀려온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쇼핑센터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녀 뇌 속의 불안체계는 그녀가 쇼핑센터를 회피한 것으로 해석하고 쇼핑센터 방문은 무척 위험한 짓이라고 결론짓는다. 우리의 불안체계는 무척 실리적이어서 우리가 멀리하고 회피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추정의 근거는 우리가 회피했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쇼핑센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아니면 그녀 자신에게 쇼핑센터도 못 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하지만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다. 쇼핑할 곳은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처의 슈퍼마켓이 쇼핑센터와 비슷한 분위기여서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곳에서도 금방 뒤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그 슈퍼마켓도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다음에는 길 모퉁이 상점, 다음에는 버스와 택시와 지하철이 차례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으로 분류된다. 곧 모든 곳이 위험한 곳이 된다. 결국 그녀는 집마저 두려워하는 광장 공포증 환자가 되고 집에서도 도망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집을 떠날 수는 없으므로 방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불안감에서 비롯된 회피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로 인해 자아는 갈수록 작아지고 위험한 세상은 점점 확대된다. 뇌와 몸과 사회는 상호작용하며 양성순환고리에 휘말릴 수 있다. 예컨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자신을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 슬픔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하면 친구나 가족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러면 더욱 고립되고 괴로워지므로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기분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외부와의 접촉을 더욱더 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간다. 매우 깊은 정신적 상처, 즉 정신적 외상을 겪었다면 그 상처가 축소되고 줄어들기보다는 더 크고 깊은 상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잔혹하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확인되는 현상이다. 그들은 불안해지면 쉽게 냉정을 잃는다. 또한 도전과 반발로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고개를 푹 숙이고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학대에서 비롯된 상처는 학대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자라서 큰 성공을 거두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보자.
하지만 그는 성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과거 암울한 현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하던 생리적 반응이 이제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나약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린다. 방어적인 자세가 몸에 배어 어른들 세계에서도 따돌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 시기의 가해자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학대가 남긴 심리적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학대당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해졌고 예전에 살던 곳에 살지 않으며 객관적인 지위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